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 같이 해설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처음에 나오는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소화약제 혼합 방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예시가 주어졌습니다. 자, 뭐라고 주었냐?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입하는 방식으로 소형이며 경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방법은 보통 혼합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라인 프로포셔널, 펌프 프로포셔널, 프레이저 프로포셔널, 프레사이저드 프로포셔널인데, 자, 외울 때에 포인트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 프로포셔널다라고 하면은 벤츄리관과 벤츄리관의 흡입 압력에 의해서 섞인다. 그래서 벤츄리관과 벤츄리관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펌프 프로포셔널이라는 거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농도 조절 밸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펌프 프로포셔널을 방식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프레이저 프로포셔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는 그 혼합기 같은 경우는 압입기라는 단어를 찾았었을 때 여기 전체 설명에 압입기 혹은 수입기, 뭐 압입기에 의해서 밀어 넣는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프레이저 프로포셔널가 됩니다. 그럼 프레사이저드 프로포셔널이라는 거는 그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산체에 압입용 펌프예요. 압입기가 압입용 펌프라는 말까지 나오면 프레사이저드 프로포셔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지금 일단 벤츄리관과 벤츄리관 작용, 벤츄리관과 벤츄리관의 작용이라는 건 관 두 개가 이어지는 작용 중에서 벤츄리관이 지나가고 벤츄리관 하나 다 연결해서 벤츄리관이 지나갈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소화약제들이 그 같이 혼입되는 방식들을 그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지금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자주 출제되는 특히 그 소화 개론에서 소화 이론들 중에서 소화 약제 혼합 방식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인, 펌프, 프레이저, 프레사이저드 각 방식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소화약제를 물어봤습니다. 소화약제 1kg당 저장 용기의 내용적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은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어봤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죠. 자, 주 성분으로 한 제1종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 1kg당 내용적은 0.8리터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요. 탄산수소 칼륨을 나왔는데요. 탄산수소 칼륨은요. 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죠. 자, 이 경우에는 소화약제 1kg당 내용적 같은 경우는 1리터로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산염이 나왔습니다. 인산염은 이걸 나중에 분해해서 제1, 제2, 제3 인산염을 인산 암모늄을 만드는 건데, 인산염 같은 경우는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요. 1리터가 내용적의 가장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4종 분말 소화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종 분말 소화약제는요. 2종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 칼륨의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배우실 때 이렇게 배웁니다. 가장 성능은 우수해요. 그런데 비싸서. 왜냐하면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갔죠. 비싸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또 비싸지는 이유가 성분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용적이 여기는 킬로그램당 나머지는 0.8, 1리터, 1리터인데 얘는 1.25리터예요. 리터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성분 단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0.811, 그 다음에 1.25리터이기 때문에 지금 4번이 내용적이 가장 큰 소화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시면은 화재 발생 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생성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기 문제는 특히 연기의 유동이라든가 발생 원인이라든가 어떻게 배현하는 거, 그리고 유독성 물질들은 시험에 거의 안 거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연기는 가연물질의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가스와 입자가 공기와 일체되어 하나의 혼합체가 된 것으로 그 입자의 크기는 0.1에서 10옴이 된다. 이거는 연기의 입자는 너무 작아도 너무 미세해도 너무 커도 안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0.1에서 10옴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연기는 녹황색의 황화수소가스, 백색의 수증기 등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분도 있고 일산화탄소나 사염화탄소와 같이 무색, 투명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분도 있다. 다음 3번, 저층 건물에서는 굴뚝 효과에 의하여 연기가 상승하고 고층 건물에서는 열, 대류 이동, 화재 압력 및 바람의 영향으로 통로 등을 따라 연기가 이동한다. 바뀌어져 써 있죠. 굴뚝 효과면 무조건 고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물의 높이, 층고, 건물 내외의 기밀도, 건물 내외 벽의 기밀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 영향을 주는 고층 건물이 아니죠.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굴뚝 효과는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열 대류나 열이나 대류 이동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저층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연기 이동 그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보시면요. 연기로 인한 시각적인 장애는 주로 연기 속의 주 성분인 탄소 입자로 인해서 광산이 차단되어 피난 유도 표지나 출입구를 찾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연기로 인해서 눈의 기능 장애도 일으키게 된다. 즉 눈의 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화재가 나면은요 전원을 차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둡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도 나오지만 피난 유도 표지나 피난 유도 등 정도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연기의 색깔에 의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도 또 이거 공부하실 때 하나 팁으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그 감광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일 때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라든가 뭐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뭐 피난에 지장을 줄 정도라든가 약간의 지장을 느낄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감광계수 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는요. 역사 문제죠. 자, 역사 문제인데 여기는 이 문제는 출제자분께서 되게 친절하시죠. 1426년 세종 8년 같이 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눈을 얘기하지만 세종 8년도 1426년도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어느 애는 세종 8년만 나오는 애도 있고요. 어느 애는 1426년만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자, 1426년 한성부에 대해서 한성부 내에서 두 번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된 소방조직은, 특히 역사는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최초 시리즈들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최초의 소방조직은 금화도감입니다. 최초의 소방조직이 되겠죠. 그럼 최초의 소방관 또는 소방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멸화군을 찾아야 됩니다. 멸화군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금화군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소방이란 용어를 썼다. 그럼 1895년 갑오병장 이후 시대를 찾으셔야 되고요. 최초의 소방 간서 그럼 1925년에 경성 소방서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본부, 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 소방본부라는 거는요 1972년도에 서울하고 부산에 최초의 소방본부가 생긴 겁니다. 그거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역사에서 최초 시리즈들 꽤 많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금화도감하고 수성금화도감은 뭐냐 하면, 자, 금화도감이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는 1426년 3월이고 이건 1426년 8월로 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변화되는 건 금화도감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었냐면 병조입니다. 병조. 그리고 여기는 공조예요. 굳이 따지면은 병조는 병사 관련 기관인 거고요. 공조는 어떤 건설과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수성금화도감은 금화도감은 창설했는데 그 이후에 수성금화도감으로 넘겨서 성을 수리하면서 이 성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불도 꺼라라는 개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수성금화도감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이후에 이제 금화군이 창설이 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화군이 창설이 됩니다. 이거는 1431년입니다. 이것도 세조 때죠. 그리고 나서 간 게 이제 저기는 멸화조라고 돼 있는데 저런 조직은 없었고요. 멸화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화조, 멸화조라는 거는 뭐 없는 그 조직이었고요. 조직 자체로는 금화도감과 수성금화도감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수성금화도감이 그나마 문제로 의미가 있는 건요. 병조에서 공조로 넘어갔다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하면 일단 금화도감이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소와 활동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실 때 어디서 외우셔야 되냐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가 하는 법률에서 소와 설비 일단 그 5가지로 나누고 그 맨 끝에 보시면은 소와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소화시설 중에서 소활동 설비는 무조건 꼭 진짜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외우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소화활동 설비가 실제로 소방관들이 본격 소화 당시에 쓰는 본격 소화 당시에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활동 설비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제연 설비, 소화 활동 설비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 상수도 설비는요. 소화 용수 설비 안에 들어갑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요. 소화 용수 설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비상 콘센트와 4번 연소 방지 설비. 그럼 나머지 보시면은 무선 통신 설비하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 연소 방지 설비, 그건 여기 있었죠. 그래서 6가지로 구분되는 거. 첫 번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제연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6가지로 구분된 거는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화 설비는요, 다 그 5가지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소화 활동 설비는요, 아주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소화기의 온도 적응성을 물어봤습니다. 소화기의 온도 적응성은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에 안 맞는 상태에서 소화기를 발포했을 때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겨울에 어는 경우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1번은요. 분무할 소화기는 마이너스 20도, 영하 20도 이상 40도 이하에서 사용한다. 2번 CO2죠. 이산화탄소 소화기나요. 할론 소화기는 0도 이상 40도에서 사용한다. 3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기는요. 55도 이하에서 사용한다. 4번 포 소화기는요. 영하 20도 이상 30도 이하에서 사용한다. 자, 기본적으로 포 소화기는요. 영하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 하면은 폼입니다. 액체 상태인 거품을 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포 소화기는요. 영하 20도가 아니라 5도 이상
30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그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 이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강화핵 소화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영하 20도에서 40도 이하입니다. 즉 강화핵이라는 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동액이라 그러죠. 얼지 않게끔 하는 그 성분의 원료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은 편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 가루죠. 이 가스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영하 20도에서 40도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화기라 해서 통상은 CO2나 할로겐 같은 경우는요, 0도 이상에서 영하 40도까지, 영하가 아니죠. 그 40도, 40도 이하에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청정 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55도 이하 정도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성막포 같은 경우가 지금 영하 20도에서 30도로 여기 포가 되어 있는데, 포는 5도 이상인 거고요. 지금 이걸 지운다 그러면은 영하 20에서 30도 사이에 들어가는 건 수성막포입니다. 즉 모든 포가 아니라 수성막포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온도에서 어떤 그 소화 약제를 쓰는지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가시면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제6류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보시면요. 불연성이지만 연소를 돕는 물질을 우리는 조연성 혹은 지연성 물질이라고 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건 공기인데 공기 중에서도 산소를 얘기합니다. 물질임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연물과 격리해야 된다. 당연하죠. 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소화의 방법, 질식 소화의 한 4대 소화 효과의 한 방법인데,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성이지만 연소를 돕는 물질인 지연성 물질은요, 가연물하고 격리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자, 6류 위험물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질식 소화보다는 물로 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제 6류 위험물의 특징이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류부터 6류까지 공부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불을 끈다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제일 따져야 됩니다. 주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제 6류 위험물이다. 6류 위험물이다라고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1류부터 해서 그 물을 쓸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싹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거죠. 6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물로 소화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다만 화재 초기 시에 다량의 물로 희석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물 소화 금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이 물을 쏘는 거의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희석할 때도 있고요, 주수할 때도 있고요. 근데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건 주수, 즉 불난 곳에다 물을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 주수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3번, 용기를 밀전하고 파손 방지, 전도 방지, 변형 방지에 주의해야 된다. 4번, 화기연금과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의 접촉은 피해야 된다가 원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2번, 물은 원칙적으로 금지고 초기 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까지만 가능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응급구조사 그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죠.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1급 응급구조사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통상 여러분들 그 응급구조사 이론 공부하실 때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각 업무별로 각 1급별, 2급별로 해서 각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구별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러분 유심히 공부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2급 응급구조사께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하시고 1급은 그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구분하는 기준은요. 약을 투여했다든가 정맥로를 확보했다든가 그러니까 사람 몸에 무언가를 넣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 많이 할 수 있는 업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외부 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자,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럼 외부적으로 닦아주거나 아니면 지혈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2급도 가능합니다. 자, 2번 쇼크 방지용 하이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자, 이 경우도 자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 등을 이용해서 혈압을 유지, 뭐 다리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뭐 낮춰준다든가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도 1급, 2급 공통사항이에요. 3번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유지. 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그 확장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기도 삽관이라든가 해서 몸에 뭔가 투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입니다. 2번은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즘 기계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자동으로 그 심장을 뛸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전류가 흐르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급, 2급이 다 해당합니다. 자,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보시면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인데 기도기라든가 기도 삽관이라든가 후드 마스크 삽관 뭔가 사람 몸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정맥로 확보,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저혈당 혼수 시 포도당을 주입한다든가 숨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이 혀 아래다가 설화 투입, 혀 아래다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쇼크 시 일정을 양의 수액을 투여한다든가 천식 발작 시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켜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1급 응급구조사만 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 업무는요.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위험물의 위험도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실 때 1류, 6류, 2류, 4류, 3류, 5류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순서입니다. 1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지연성이죠. 지연성 혹은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고체입니다. 즉 이 물질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가연물에다 공급시키는 그 물질입니다. 2류는 지연성이죠. 이걸 지연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이거를 산화성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산화성, 고체 이것도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죠. 이 두 개의 물질이 조연성 혹은 지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류점이 요 두 개의 물질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불연성과 조연성, 지연성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완전 다른 말인 거고요. 분류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가연성 물질입니다. 일단 불이 타는 물질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류 같은 경우는 가연성이 붙어야 돼요. 가연성 고체입니다. 불에 타는 어떤 고체류다. 사료는요. 주로 석유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인화성
액체가 됩니다. 삼류 위험물은요, 자연 발화 혹은 금수성 물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연 발화는 외부 점화원 없이 내부 열만으로 불이 붙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금수성, 물과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은요, 자기 반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반응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본인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 공급원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특징은 여기서 특징들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여기서 주수소화로 꿀 수 있는 것과 없는 물질들 나눠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위험물 지정 수량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자, 사류 위험물 하면 일단 지식 소화가 기본이다. 오류 위험물은 지식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좀 하시면은 소화 이론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놓고서 다시 9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인류 위험물이 나왔습니다. 산화성 고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현성이자 지현성이고, 그리고 성분으로 보면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은요, 불연성 물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혹은 지연성 물질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 이류 위험물 하면 아까 가연성 고체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자, 이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물이나 산과 접촉하여서 발열하게 된다. 자, 다음. 자, 기본적으로 이 금속분은요, 물이나 산과 접촉하면 산소는 그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얘기하죠. 접촉하면 반응합니다. 3번 제3류 위험물입니다. 좀 전에 얘기할 때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 물질 혹은 금수성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3류 위험물은 모두인데 단 황린을 제외했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3류 위험물하고 모두자를 빼는 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3류 위험물은요, 황린 제외입니다. 황린을 제외하고 물에 대한 반응성을 초래하는 고체 및 액체 물질이다. 자, 3류 위험물은요, 그 중에서 황린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물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황린은 보관할 때도 밀전한 용기에다 담아서요, 물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삼아요. 즉 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소방학개론을 공부할 때 자연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에요. 이론값으로는 34도에서 불이 붙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실험 어떤 기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30에서 34도에서 불이 붙는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맞는 문구죠. 3류 위험물은요, 황린을 제외하고는요, 물에 대한 반응을 초래해서 극렬하게 반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4번은요, 사류 위험물은요, 산소의 공급 없이 가열 충격으로 연소 폭발이 가능하다. 자, 사류 위험물은 좀 전에도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인화성 액체는 기름류예요. 그럼 사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소화 효과는 질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산소 공급이 없다 그럼 불이 꺼지겠죠. 산소 공급이 없어도 불이 붙는 거는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 오류 위험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는 오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고, 사류 위험물로 맞게 설명을 하려면은 인화성 액체이고 산소 공급이 없으면 불이 꺼진다. 질식수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틀린 건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시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유류화재 형상인데요. 시험에 워낙에 자주 나왔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유류 표면에 불이 붙었을 때 포를 방사하여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끓는 기름 온도에서 물이 표면에서 튀기면서 수증기화되어 유류가 탱크 외부로 비산 분출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거는 슬롭 오버라 해서 슬롭이라는 것 자체가 튄다고요. 튀어서 오버 밖으로 나갔다요. 이 슬롭 오버 현상은 뭐 여기서는 뭐 물과 기름, 사실 이 문구를 많이 쓰는 게 슬롭 오버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식용유 화재입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여러분들 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기름을 두르고 거기에 물방울 떨기면은 팍팍 튀는 거,
그 기름 튀는 것도 슬로우 오버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보통은 식용유화제가 재발화가 많이 되는 이유가 발화점과 착화점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불이 꺼졌는데도 다시 열이 조금 받으면 금방 불꽃이 그 화염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유리 표면에 불이 붙어서 포 방사했습니다. 근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름 온도에 의해서 물이 표면에서 튀어서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럼 슬러버버가 되는 거고요. 보일오버라는 말 나오면 보일오버는 자, 이렇게 생긴 기름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을 잡았을 때,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바닥에까지 찌꺼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화재가 났다. 설마 기름 화재가 이 안에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거 기름 화재는 증발연소이기 때문에 다 이거 밖으로 증기화되어 있는 그 가열성 가스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붙어서 여기에 있는 온도가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찌꺼기에 바닥 혹은 찌꺼기에 깔려 있던 물이 점점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은 끓으면 수증기화되죠. 그래서 비산에서 쭉 터지게 되는 게 보일오버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플래시오버는 화재 형상 중에 하나죠. 화재 형상은 여러분들 제가 외우실 때 바닥에서 불이 나서 벽까지 오는 게 프레임오버고요. 프레임오버가 천장까지 가는 게 롤오버고 롤오버가 전표면 화재라 해서 천장을 따라 화재가 그 전면에다가 전실 화재로 해서 번지는 것들을 플래시오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오버는요. 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기름통이 있다라고 계산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기름의 용량이 50% 미만입니다. 50% 미만 한 뭐 30%, 40% 이 정도만 있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불이 나서 자, 이거는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불이 나서 이걸 가열하면은 가스가 팽창합니다. 그럼 언젠가 이게 계속 하면 터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자, 용량의 2분의 1 미만만 기름이 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격렬한 반응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오일 오버 현상을 찾으셔야 되고 보일 오버는 바닥에 있는 물이 끓어서 비산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보일 오버, 오일 오버, 뭐 슬로우 오버, 그 다음에 프로스 오버 뭐 이런 것도 있죠. 프로스 오버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단어가 화염 없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화염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그러면 프로스 오버를 찾으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링파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링파이어는 이렇게 유리통이 있다 그러면은 불이 한 번 끄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벽을 따라 동그랗게 우리 엔젤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링 모양, 귀걸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 벽면을 따라서 불꽃이 남아 있는 것들을 링파이어라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은 자,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가스가 구름을 형성해서 떠다니다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는 기상 폭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이건 화학적 폭발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자, 구름입니다. 구름을 가스가 구름. 증기, 운. 이 운이 부르 문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지는요. 먼지죠, 먼지. 미세한 고체의 가연성 가루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불이 붙는 거고, 가스 폭발은 화학적 폭발, 뭐 이거 외에도 뭐 화학적 폭발의 대표적인 예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무 폭발은요, 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무기 같은 데 넣고 쭉 뿌리고 그 미스트처럼 액적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곳에 불이 붙는 것들이 분무 폭발이고, 가스가 유출돼서 구름처럼 옮겨 다닌다 그러면은 증기 운 폭발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문제는 12번에 재난 현장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재난 관리 쪽으로 좀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 지원단위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통합자원지원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지원단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원봉사자의 모집 등록,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은요, 통합 지원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단은 이렇게 3개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시면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는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하는데 어떻게 적립하느냐? 2번에 나와 있죠.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의 100분의 1, 즉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다. 3번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의 70%는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자, 70%가 아니고요. 전액을 편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죠. 4번 매년도 최저 적립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자, 다음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안전의 날을 정해서 필요한 행사 등을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의 날은 언제냐? 이거는 4월 16일입니다. 국민안전의 날이 생기게 된 계기는 뭐 안타까운 사고였죠. 세월호 침몰한 날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날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4월 16일이라는 국민안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소방과 개론에서 여러분들 날짜들 중에서 이런 행사 날짜들 중에서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요. 11월 9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의 날입니다. 4월 16일은요. 국민 안전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4일이 있습니다. 매월 4일은요. 안전 점검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은 금화군 창설일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화군 창설일은 금화군이라는 거는 최초의 소방관 혹은 소방수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날도 행사를 합니다. 각 소방서라든가 각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행사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11월 9일, 4월 16일, 매월 4일, 5월 13일 이 정도 날짜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중에서 강전식 감지기. 강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감지선형 감지기, 2번 광정식 분리형 감지기, 3번 광정식 스포트라이트형 감지기, 4번 공기 흡입형 감지기. 자, 감지선형 감지기는요. 연기 감지기가 아니라 열 감지기 안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감지기는 외우실 때 제가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는 정온식, 정온식, 보상식, 차등식 세 가지가 있고 연기 감지기는 대표적인 게 광전식하고 이온화식이 있고 광전식 안에는 광전식 분리, 광전식 스포트라이트, 그다음에 공기
흡입형 감지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갖고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감지기는 열하고 연기 감지기부터 우선 구분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거 하나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요. 자, 화재로 인한 피해 중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것. 피해라는 건 직접 피해. 직접 피해라는 거는 뭔가 탔다든가 거기 현장에서 다쳤다든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연기로 인한 식료품 등의 피해. 연기로 인해서 직접 이건 뭐 탄화까지는 아니지만 연기 유독성 가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스들에 의해서 피해 입는 것들. 이거는 직접 피해. 이거는 직접 피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이건 내가 그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맞고 쓰러졌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 용수로 인한 수손 피해. 물을 너무 많이 뿌린 나머지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화의 목적으로 물을 충분히 뿌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죠. 수손 피해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피해고요. 화재 복구입니다. 화재 복구에 수반되는 피해. 복구라는 거는 일단은 진압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적 피해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 피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간접적 피해는 뭐 정립이라든가 휴업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화재 복구에 수반되는 피해라든가 그 외에 뭐 업무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신용 상실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 피해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17번 나옵니다. 17번은 유류화재를 물어봅니다. 유류화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화재가 잘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 위험물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거 아까 제가 그 앞에 문제 푸실 때 1류, 6류, 2류, 4류, 3류, 5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료 위험물이라고 하면 일단 석유류고 인화성 액체인데 석유류가 대부분이고 뭐 일단은 뭐 특수인화물이 있겠죠. 이항화탄, 디에틸에테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석유류,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이 있고 제3석유류 하면은 이제 중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4석유류 하면 뭐 그 윤활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동식물류 등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료 위험으로 외우실 때는 또 명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1류부터 3류까지는요.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로 나눠질 수 있다. 수용성이라는 건 물이 타져 있다. 즉 순도가 100%가 아니다라는 소린 거고요. 비수용성은 순도 100%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화재 시 발생된 증기는 가연성이며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체류하기 쉽다. 2번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류 화재 중 물을 방수하면 오히려 화재 면적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자, 일단은 기름은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시를 가끔씩 들어드리는데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도 돼지고기 비계의 기름은 공중에 뜨죠. 공중이 아니라 그 물 위에 뜨죠. 그래서 물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석유, 기름, 유류화재 난 데다가 물을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하는 이유는 유류화재에다 물을 뿌리면 순간적으로 비등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화재를 끌고 올라가요. 그 물 안에는 산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 면을 확대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대량으로 연소하고 있을 때는 다량의 복사열 대류열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재는요. 복사열에 의한 전파가 1입니다. 열 전파는. 자, 또한 흑색연기가 많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에 매우 곤란하다. 4번. 발생 증기는 공기와 혼합해서 연소 범위를 형성한다.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범위의 하한값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다. 연소 범위라는 거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소 범위는 이건 뭐 어떤 물질을 놓고 봤을 때 예컨대 2.5에서 81 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럼 연소 범위라는 건 이거보다 공기 중 산소량이 2.5%보다 낮아도 불이 안 붙고 81%보다 높아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럼 연소 범위라는 거는 이걸 상한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높을수록 하한값은 낮을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2.5부터 81까지다라고 계산을 하면 이거 0.5씩 끊으면은 약 160까지의 불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게 만약에 4로 좁혀졌다. 그럼 불날 확률이 0.5씩 끊어간다 그러면 1.5니까 3개만큼 불날 확률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가서 10이다. 그럼 불날 확률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10부터 81까지. 그래서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불날 확률이 높다. 즉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보실 때 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불날 확률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 연소 범위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향값이 높으면 안 되죠. 낮아져야죠. 상한값은 높아져야 되고 하한값은 낮아져야지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18번 보시면은 다음 중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자, 폭발은 크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물리와 화학이에요. 구분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화학은 화염이 있어요. 화염이 동반 대입 때부터 화학적 폭발로 잡는 거고 물리적 폭발은 화염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상해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주전자나 아니면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양은 냄비에다 물을 끓일 때 뚜껑이 들썩들썩거려요. 그거는 물이 수증기화되면 1700배 정도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뚜껑이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그 뚜껑을 내가 들썩거리지 못하고 수증기가 밖으로 못 나게 꾹 누르고 있었다. 그럼 언젠가는 이 양은 냄비는 터지겠죠. 그렇게 터지는 것들이 대표적인 물리폭발의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분해 폭발, 증기 폭발, 산화 폭발, 중화 폭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수증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수증기 폭발이나 증기 폭발은 대표적인 물리 폭발의 예고 분해 폭발은 자기의 그 성질이 분해되면서 열을 발생해서 발생하는 거고 산화 폭발은 뭐 산화작용에 의한 폭발들이고 중화 폭발은 결합하면서 터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화염이 동반된다. 그래서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증기 폭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 증기, 운 폭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증기, 운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고요. 증기 폭발하면 물리적 폭발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증기 폭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요.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연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열과 빛을 발생하는 산화작용이 연소의 기본 개념이에요. 즉 열과 빛이 꼭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럼 각 물질별로 연소가 어떻게 되느냐는 다 틀립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목탄하고 활성탄입니다. 목탄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숯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탄하고 활성탄 같은 경우는요. 흡착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가능한 물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이죠. 2번 공기 중에 있는 가연성 가스 중 수소의 연소 범위가 수소가 연소 범위가 넓기는 한데요. 가장은 아니에요. 가장 넓은 거는 아세틸렌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연소 범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1등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수소는 한 3등쯤 하고요. 자, 1등이
기본적으로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2.5에서 81이에요. 연소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78.5 정도가 되는 가장 넓은 범위를 79.5, 81이기 때문에 78.1이죠. 78.5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4.1에서 7.5가 연소 범위입니다. 하한값이 4.5고 상한값이 75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70.9예요. 그리고 또 이 연소 범위 공부하실 때 가장 위험도를 구했을 때 가장 위험한 물질 이항화탄소 같은 경우도 외우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장 연소 범위가 넓은 곳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수소라든가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가 부탄이라든가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소 범위들은요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증발연소입니다. 증발연소하는 고체 가연물 중에는 증발연소는 본인 고체가 용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그 가연성 증기에 불이 붙는 개념이에요. 자, 증발연소하는 고체 물질 중에는 파라핀 하면은 양초입니다. 양초 니꼬로 파라핀이에요. 파라핀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요. 양초라고 쓰는 애도 있습니다. 왁스, 장내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죠. 증발연소에. 특히 그 고체 연소를 할 때는 각 고체별로 어떤 그 물질별로 어떤 연소를 하는지 증발 연소를 하는지 뭐 각 그 분해 연소를 하는지 자기 연소를 하는지 분리가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어떤 물질이 그런 연소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시험을 잘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4번 물질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산화를 일으키는 현상. 이게 산화작용이죠. 즉 외부의 점화원 접촉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라 한다. 자, 이거는 인하점과 그 발화점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인하점은 외부에서 점화원, 즉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외부의 점화원을 가지고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인하점인 거고요. 외부 점화원 없이 내부 열만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발화점 혹은 자연 발화점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요. 연소점이라는 경우는요. 불이 붙고 난 이후에 약 5도에서 10도 이상으로 10초 이상 계속 불이 타나가고 있다. 불이 연속적으로 타나가고 있다 했을 때가 연소점입니다. 그리고 온도의 순서도 인하점이 제일 낮고요. 외부에서 점화원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소점이 됩니다. 그리고 발화점이 되죠. 발화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집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뭐 볏짚 같은 걸 모아놨는데 라이터로 붙이면 좀 낮은 데서 금방 붙죠. 외부 점화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열을 쌓이게 축적시켜서 불을 붙이는 방법. 예컨대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을 해서 쭉 쏴서 그 빛을 모아서 열을 올려서 불을 붙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내부 온도를 한참 올려야 돼요. 발화점 이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온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마찰열에 의해서 외부 점화원 없이 마찰열에 의해서만 열을 올린다든가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서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열을 올린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불이 붙는 경우들은 굉장히 고온일 때 불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살펴보시면요. 건물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백드래프트 현상의 징후가 아닌 것은, 자, 백드래프트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실내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우리 정육면체가 전육면체를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이 있고요. 여기에는 문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어떤 가연물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밀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안에 공기는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기 유입이 없으면은 산소량의 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불이 처음에 막 이랬다가 이제 불꽃은 보이지 않고 불씨만 이렇게 빨갛게 불씨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연소하고 있다가 누군가 문을 탁 열어서 급격하게 산소를 유입시켜주면 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던 가연성 가스에
둘이 붙어서 뻥 하고 터지는 이상연소이자 폭발의 한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백드래프트의 기본적인 현상인데, 자, 첫 번째로 보이는 백드래프트 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현상은요, 화염이 보이고 창문이나 문이 뜨거운 경우. 자,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불꽃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화염이 거의 보이지 않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창문이나 문은 뜨거워진 경우들이 있고, 특히 또 한 가지, 창문에는 뭐 그 얼룩 같은 거에 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을 통해 보았을 때 건물 내에서 연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경우. 이거는 불 없이 계속 연기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온의 연기죠. 고온의 가연성 가스 연기가. 다음 3번, 유리창의 안쪽으로 타르와 유사한 기름 성분이 물질이 흘러내리는 경우. 좀 전에 창문에 이물질 같은 게 끼는 게 보인다 그랬었습니다. 검은색이나 아니면 황색 같은 경우. 4번, 연기가 균일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백드래프트 현상의 징조를 밖에서 살펴보실 때 필요한 경우, 맞는 경우인데, 1번 같은 경우는 화염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즉 안에서 훈소 혹은 불시연소, 무염연소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급격한 공기 유입을 해서 뻥 터졌다. 그랬을 때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1회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해설을 다 그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 보신 거고, 아까도 이 모의고사 푸실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 방향이 있으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공부를 차분히 잘 하시면 실전에 가셔서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